WHO에서 올린 데이터입니다. 사실 재작년 연말이죠. 2019년 12월 말에 중국 우한에서 첫 사례 보고를 WHO로 했습니다.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3월이 되면서 확진자가 발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맨 위에 노란색이 북미, 미국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어서 이제 동남아시아, 유럽 이런 식으로 해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에는 좀 플래토를 이루다가 가을이 되면서 다시 피크로 달리고 있고, 금년 들어오면서부터 백신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듯 했는데 3월 이후에 다시 변이주 출현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금년 5월 말 6월 초로 보면은 미국이나 동유럽은 굉장히 이제 발생자 수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남미 쪽에서,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해서 남미 쪽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변, 그리고 이제 이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즉 글로벌한 걸로 봤을 때는 이 팬데믹으로서 전 세계가 범유행을 하고 있지만은 지역 간 상황이 조금씩 변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염병이 대유행을 일으켜서 팬데믹이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 발생 곡선, 확진자 곡선을 어떻게 하면은 지연시키고 피크를 더 낮출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보건의료 체계에서 관리 가능한, 수용 가능한 체제로 확진자 수를 낮추는 건데, 결국은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인구 집단이 자연 면역을 획득하든지, 아니면은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해서 빨리 집단 면역을 형성하게 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국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주요 코비드-19 백신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파이저 바이온텍은 잘 알려진 것처럼 6개월 보존하려면은 영하 70도의 온도에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유효성은 95%로 가장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 백신 종류는 메신저 RNA를 이용한 것입니다. 모더나도 메신저 RNA를 이용한 것인데 영하 20도에 보관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상온이 아니라 2도에서 8도씨에서 냉장 보관을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유효성은 다소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바백스가 이제 2도에서 5도 보관할 수 있고, 그 다음이 존슨앤존슨에서 개발한 얀센 백신인데, 이것은 영하 20도 보관이지만 한 번 접종으로도 유효하다, 이런 평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WHO는 작년 초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3월 달에 코비드-19의 팬데믹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신속하게 SAG라고 Strategic Advisory Group of Experts on Immunization, 예방접종에 대한 전략적 전문가 자문단이 되겠죠. 거기를 구성을 해서 키 도큐멘트를 이제 발간을 합니다. 주로 이제 백신을 어떻게 배정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Values Framework for the Allocation and Prioritization of COVID-19 Vaccination. 그 다음에 Roadmap for Prioritizing Population Groups for Vaccines Against COVID-19. 이렇게 해서 이 백신의 결국은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코비드-19 확산은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기 때문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누구부터 먼저 나올 것인가 하는 거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 어벨리비티, 백신이 가용한 그 정도와 그 다음에 역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은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노인네들, 그리고 심장질환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사망 위험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하자, 이런 원칙들을
책정을 해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마찬가지로 Fair Allocation Framework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는 주로 Access to COVID-19 Tools 해서 ACT Accelerate라고 해서 결국은 WHO에서 주장하는 것은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est Treatment Vaccine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러한 COVID-19에 대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자.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취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단계 접근을 하자고 하는 걸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인구의 20%를 무조건 전 세계 국가들에게 접종을 하고 하이리스크 그룹을 그 다음에 2단계로서는 그 다음 이제 레벨로 가서 접종을 하자 이런 원칙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6개월이 지나면서 지구촌에는 극심한 접종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접종률이 전 세계 평균 12%인데 캐나다 63%, 미국 51%, 영국 60%, 이스라엘 63%인데 뭐 다른 데는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8일 전에 이미 22억 2천만 도즈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 인구의 12%가 최소 1회 이상 접종을 마쳤다는 발표가 있고요. 아래 찍어 보시면은 2021년 6월 2일에서 8일 일주일간 전 세계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 명으로 4월 말에 80만 명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졌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금년 1월 초에 하루 약 30만 명씩 발생하던 미국의 신규 1일 확진자 수가 최근에 1만 명대로 급감했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신 국수주의가 우려되고 있는 판에 다자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 간의 행위는 포괄적 호혜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고 국가 간 행위는 유의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한 인식을 해서 국가 간에 합의한 명시적 규칙을 잘 지키는 국제연합이나 유럽연합 같은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자국 국수주의에서 극복을 하고 우리 국가 간 상이한 이해관계가 상이하겠지만은 어떤 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협력하는 그러한 이제 다자주의 운영 원리의 강점을 적용함으로 해서 비차별적 적용으로 대국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들, 개발도상 국가들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래서 이러한 변이주들이 지금 개발되어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인도에서의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가운데 마찬가지 인도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현재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백신 여권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기존에 있는 백신을 맞았을 때 백신 여권을 준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건 또 다른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존슨앤존슨에서 개발한 얀센 바이러스 백신이 변이주에 상당히 보호하는 효과가 있더라 하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다음 가운데가 이러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60%는 더 전파력이 높고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더라 하는 연구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도에서 최근에 이게 24시간 하루 동안에 8만 4천여 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생겼고 4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백신 개발과 또 우리 이 팬데믹 대응에서 한국의 역할은 뭐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는 두 가지 트랙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자체 개발하겠다.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의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게 끝까지 지원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파이자나 이런 다국적 대규모 제약회사에서는 백신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게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유행이 있다가 백신 개발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개발하고 나면은 이미 유행은 종식되어 버리기 때문에 투자비를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다급하니까
미국에서 성금을 주고 개발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파이자에서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황당하다고 느낌이 날 정도로 이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우리 회사 책임이 아니다.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면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로부터 다 그런 약속을 받고 하는 것까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해외 개발된 백신을 도입하고 생산 기지 역할을 하겠다 하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국내에 개발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그 생명과학 LG, 그다음에 제넥신, 진원 생명과학, 뭐 셀리드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국내 백신 개발 현황을 보면은 현재 8개 백신의 임상 승인이 작년 6월부터 11월, 12월, 금년 1월 쭉 오면서 1상 또는 1, 2상 이렇게 해서 쭉 그 승인을 해줬고 8개 품목이요. 5개 품목이 현재 허가가 완료돼서 국내에 서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얀센, 그 다음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는 지난 5월 31일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백신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해서 그 과를 신설해서 이런 사전 검토를 하는데 금년 4월 29일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휴원스에서 그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산 백신의 개발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개발될 때까지 투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5개의 회사가 임상 진행 중이고 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각오하고라도 해야 되고 또 이번 코비드-19이 금년 말 내년 넘어가면서 이제 백신이 거의 백신 접종률이 100% 가까이 올라가고 집단 면역이 생겨서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러한 감염병에 의한 팬데믹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 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걸 위한 대비라도 지금 이러한 노하우, 플랫폼 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도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헬스에 대한 책임은 전 선진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경제 규모는 10위권이고 수출 규모만 따지면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보건의료계에서의 기여하는 역할을 좀 더 우리나라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은 WHO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재임 중에 돌아가신 이종욱 총장이 계시고 또는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을 맡은 한상태 박사님과 신영수 박사님이 각각 10년씩 봉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개인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한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기여가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보건의료 분야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